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반등했는데 추가 반등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23% 조정을 보이면서 2차 투매 자리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만 되지 결국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없이는 다시 이 2차 투매 자리를 확인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서두르야 될 시간이 아닌 거고요. 하이힐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지지자리를 깨고 나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 그래도 역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없이는 다시 재차 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꾸준한 추적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역시 금리의 강한 흐름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의 긴축 시나리오까지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약세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준이 긴축 과정을 조절하면서 지금 스탠스에서 약간 변화된 흐름을 보이면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얼마든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탄력 있게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죠. 역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달러의 흐름도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계속하고 있고 96레벨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고점 박스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환율도 고공전투를 하면서 고점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12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환율도. 더군다나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없지만 현지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예의주시하고 추적을 해야 된다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고채 시장인데요. 국고채 10년물하고 20년, 30년, 50년물 장기물로 갈수록 정상 시장은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역전현상이 나왔고 올 1월 달에 잠깐 해소되나 싶더니 다시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고 추세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18일 날 금리 흐름을 보시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728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50년 보세요. 2.725, 2.645, 2.596 완전히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죠. 3월 달까지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1분기 마감에 금리가 역전 현상이 됐다. 그럼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3년물과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이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는 거니까 이 채권 시장을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 흥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다시 이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2600을 딛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 자리가 깨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이 자리가 깨지면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약 8배, 그리고 2021년 PBR 기준 약 0.9배 이하 자리인 2300포인트가 중요한 기술적 자리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 노딱 사태 이전의 고점 자리, 그리고 노딱 사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하고 일어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더 빠르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건 역시 기술적 반등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안 오고 중간에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2600을 딛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다 대량 거래가 터져 있고 다 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거래량으로 올라오면 다 뚫려 맞고 다시 조정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올라가 봐야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그나마 먹을 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수급이 잘 형성되려면 결국 우크라이나발 악재도 해소돼야 되겠지만 연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지방 납품 소식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목요일날 일시적으로 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초가부터 급등해서 출발했죠. 전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하지만 이 테슬라발 호재가 처음 보도된 게 아닙니다.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처음이지만 이미 테슬라발 호재는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 계약 기대감에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누구랑 계약할 거냐? 테슬라에 공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 재료도 첫 번째 나온 재료가 아니라는 거. 동사의 3분기까지 수주 상황을 보면 두 건의 장기 공급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건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건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IR 자료를 살펴보시면 11월 달에 글로벌 고객사와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지박 부분을요. 이 글로벌 고객사는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동박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용 초국박 소재 승인을 받았고 이 5G항 동박 캐파의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동박 관련된 매출은 꾸준히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전지박 부분의 시장 전망은 2026년까지 연평균 한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톤수로 따지면 이제 약 27% 정도가 되고 5G나 반도체용 하이엔드 동박 쪽은 2026년까지 연평균 약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동박 쪽에 추가적인 캐파 증설 계획이 없고 전지박 쪽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 그쪽에 쏠려 있다고 봐야 돼요. 동사 이제 캐파 추이를 보시게 되면 1.2만 톤 수준의 동박이 올해부터 1.5만 톤 수준으로 증설이 돼서 꾸준하게 갑니다. 추가적 증설 계획은 없죠. 하지만 전지박 쪽, 전기차 배터리용 쪽은 올해 1.5만 톤으로 늘어나서 2023년인 내년부터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무려 2배인 3.1만 톤. 그리고 2024년은 캐나다에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양산하게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려 6만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출발해서 2024년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캐파 증설 계획이 있고 양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공장을 증설한 것도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발굴은 호재도 있을 것 같고요. 99% 이상 수력 발전으로 이루어져서 전기료도 낮고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리백의 친환경 정책 대응이 유리하죠. 그리고 북미 3국 간에 무관세가 또 적용됩니다. 가격 경쟁력 있죠. 그리고 75% 이상 역내 생산 지집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완전히 굿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퀘벡을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2024년부터 양산 체계로 간다. 물론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획하는 대로 증설이 되고 양산이 갖춰지면 분명히 실적은 지금보다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동사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자 소재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중에서 유기발광층 소재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비발광 제로 시장 같은 경우는 59% 정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TV 분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동사의 매출 증가 기대감도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중에 공급 계약 체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첨단 소재 사업 분야보다는 전지박 쪽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첨단 소재 쪽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4Q가 350억인데 2021년 4Q 같은 경우는 381억 찍었으니까 큰 폭의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2273억 매출이 2021년에는 3800억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60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증설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에 영업이익보다는 EBITDA로 이익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18년에는 375억에서 21년에는 350억.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재무제표에 찍힌 건 20억입니다. 2022년에는 올해 830억까지 EBITDA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가상각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동사의 손익계산서 좀 보시면 2020년에 매출액 2,900억에 영업이익이 30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겨우 20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1억이고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 EBITDA를 부각시킨 겁니다. 동사는 올해 실적 전망을 통해서 매출액은 6천억, 영업이익은 360억 달성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360억 영업이익 달성인데 아까 EBITDA를 봤을 때 얼마였어요? 830억이잖아요. 네, 그만큼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증설 효과가 기대되고 성장이 기대되는 수급이 형성되는 시즌, 그런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제로에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이 한번 나왔죠. 시초가가 급등했는데 결국 22평선 닿고 그대로 장대 음봉으로 뚫겨 맞았어요.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거기다 또 대량 거래 터졌고, 다행히 금요일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빠르게 돌려서 이 자리를 회복하고 추세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재료가 아니라 11월 달에 재료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죠. 11월 달에 테슬라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하고 그대로 뚫겨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일정 부분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나온 것들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더더욱 커지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 시작은 되겠지만 실적으로 막 찍히면서 나올 수 있는 분야는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도 회사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붙으려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시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긴축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기를 잘 우리가 조율해가면서 봐야 된다. 꾸준히 추적은 하되 이렇게 역배열에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이 역배열이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테슬라발 호재보단 캐파 증설을 추적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